예, 본 강의는 무선 랜 보안에 대한 강의입니다. 4월 28일 1시간, 4월 30일 2시간, 총 3시간 분량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선 랜 보안에 대한 본 강의는 양이 좀 많아서 파트 1과 파트 2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비디오를 제작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파트 1에서 강의할 내용은 먼저 그 무선랜의 전반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IEEE 802.11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무선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802.11i IEEE 802.11i로 표현되는 무선랜의 보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랜의 보안으로 제일 먼저 제한된 방법이 WEP, 웹입니다. 웹. 그래서 이 웹은 Wired Equivalent Privacy의 약자인데, 이 초기의 무선랜 보안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 WEP는 보안이 취약한 것이 발견이 돼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요하지 않는 그런 무선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WEP가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 방법이 이 WPA입니다. 그래서 Wi-Fi Protected Access, 그래서 WEP의 문제점을 해결한 802.11i 표준이 WPA인데, 이 WP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아니지만은 파트 2에 가면은 Robust Security Network, 즉 RSN 표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곧 IEEE 802.11i의 최종판이 되겠습니다. 즉 최신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2.11i의 무선랜 표준은 보안의 표준은 WEP로 시작해서 WPA를 거쳐서 지금은 RSN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EEE 802는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즉 랜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랜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위원회에서 그 IEEE 802를 랜의 표준으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그 랜 표준화위원회, 즉 IEEE 802.802 커미티에서는 무선랜에 대해서 표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새로운 그 무선랜을 표준을 만들기 위한 워킹 그룹이 IEEE 802.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선랜에 대한 표준을 그 IEEE 802.11이 중심이 돼서, 워킹 그룹이 중심이 돼서 그 만들게 됩니다. 표준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이게 그 무선랜의 표준이 그 서로 다른 어떤 그 프리퀀시는 이제 그 데이터 레이트, 대역폭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WLAN의 그 속도를 높이면서 그
여러 종류의 이제 무선 랜, 즉 IEEE 802.11 B, 뭐 N, A 이런 형태로 IEEE 802.11에서 여러 버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은 다 WLAN의 그 속도, 전송 속도가 향상되는 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802.11 WLAN 표준이라고 했죠. 무선 랜 표준. 먼저 왼쪽 그림을 봅시다. 그 컴퓨터 단말 호스트가 노트북 같은 그런 호스트가 무선 단말로서 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션. 그 다음에 그 스테이션들은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는데 여러 개의 그 스테이션들이 하나의 동일한 액세스 포인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가 커버하는 그 지역을 Basic Service Set BSS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액세스 포인트 하나가 커버하는 영역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그 BSS 베이직 서비스셋을 하나의 종합적인 그런 영역으로 확장 운영하기 위해서 뭘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 여러 개의 그 액세스 포인트를 달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그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 달리는 그 액세스 포인트들은 액세스 포인트 하나하나가 베이직 서비스 셋을 이제 관할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그림에서는 두 개의 액세스 포인트가 하나의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DS라고 부르는 이 DS에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에 해당되는 BSS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BSS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ESS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Extended Service Set이라고 부르는데요. Extended Service Set. 저기 EES가 틀렸습니다. ESS가 맞습니다. ESS Extended Service Set을 전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두 개의 액세스 포인트는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 의해서 연결되고 그 연결된 그 액세스 포인트들은 전체로서 하나의 ESS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802.11 구조를 보면은 단말이 스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BSS가 있고 BSS는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가 관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액세스 포인트가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DS를 통해서 총괄 관리되면서 전체적으로 Extended Service Set을 형성을 한다. 그렇게 해서 WLAN이 운용됩니다. WLAN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시 한번 봅시다. 액세스 포인트 AP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 서비스 셋 BSS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만 합시다.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ESDS라고 부르고요. Extended Service Set ESS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선 랜이 하나의 단위로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그 프레임 하나가 실어 나르는 그 단위를 MPDU라고 부릅니다. MPDU, Mac Protocol Data Unit. 그래서 MPDU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그 서비스 데이터를 MSDU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MSDU. 그러니까 MPDU는 MSDU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단말을 우리가 스테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약자를 많이 씁니다. WLAN에서는 우리가 WLAN 자체도 Wireless Local Area Network을 WLAN이라고 부르듯이 액세스 포인트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AP라고 부릅니다. AP. 예. 그 다음에 베이직 서비스라고 부르지 않고 BSS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고 부르지 않고 DS라고 부르고, ESS라고 부르고, MPDU라고 부르고, MSDU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터미놀로지,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선 단말, 노트북과 같은 무선 단말이 어떤 그 베이직 서비스 BSS 안에 들어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인터넷에 접속돼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선 단말, 그러니까 이더넷의 컴퓨터 단말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유선, 즉 그 이더넷에 컴퓨터를 연결할 때는 그렇게 큰 그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은 무선 랜에 그 모바일 스테이션, 즉 이동 단말을 갖고 들어와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그림의 아래 부분부터 스테이션 1, 스테이션 1이 만족하면은 스테이션 2, 스테이션 2가 만족하면은 스테이션 3,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만족된 상태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더 보면은요, 스테이션 1은 이제 처음 그 무선 단말을 이제 노트북이라고 합시다. 노트북을 이제 어떤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내가 갖고 와서 컴퓨터를 켜면은 이 현 상태가 아직까지 인증도 되지 않았고 어소시에이티드 그러니까 어떤 그 네트워크로 접속 허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오센티케이션이 뭐냐, 그 어소시에이션이 뭐냐 하는 이런 것들은 WLAN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WLAN의 보안을 다루기 때문에 WLAN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션 1에서 그 오센티케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스테이션 2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1에 있을 동안에는 그 단말은 노트북은 클래스 1 프레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테이블을 보면은 클래스 1 프레임이라는 것은 컨트롤 프레임과 매니지먼트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데, 컨트롤 프레임은 그 맥 프로토콜이 작동할 때 서로 이제 요청하고 이렇게 허가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내는 그 RTS, 그 다음에 CTS 프레임, Acknowledgement 프레임, 이런 것들이 컨트롤 프레임이고, 매니지먼트 프레임은 이제 액세스 포인트를 찾는 그 프로브 리퀘스트, 그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에서 나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프로브 리스판스, 비콘은 그 액세스 포인트가 자꾸 이렇게 주기적으로 광고하는 겁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내한테 접속할 사람은 내한테 접속하라, 이런 식으로 액세스 포인트에서 주기적으로 광고하는 그 프레임이 비콘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을 처리하는 그것이 이제 매니지먼트고, 오센티케이션에서 이제 다시 인정을 허가하지 않는 게 디오센티케이션인데, 이런 그 컨트롤 프레임과 매니지먼트 프레임, 이런 것들은 클래스 1 프레임, 그래서 아직까지 인정이 되지 않아도 스테이션 1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들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와 스테이션 사이에 이런 메시지들은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인증이 되면은 스테이션 2로 넘어가게 되죠. 그 스테이션 2가 뭐냐면은 인증은 된 상태지만은 아직까지 어소시에이션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내가 정상적인 거라는 인증은 스테이션이 정상적인 거라는 인증은 받았지만은 아직 네트워크와 어떤 그 결합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어소시에이션을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만약 어소시에이션이 되면은 스테이션 3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스테이션 2에서는 클래스 1 프레임과 클래스 2 프레임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2 프레임을 보면은 어소시에이션 리퀘스트와 어소시에이션 리스판스, 내 이렇게 나를 결합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과 너 이제 결합해도 좋다, 네트워크로 결합해도 좋다라는 어소시에이션 리스판스, 그 다음에 리어소시에이션, 이거는 이제 아까 그 ESS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바꿀 때 요청하는 건데요. 내가 그 ESS에 여러 개의 액세스 포인트가 있을 때 A라는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다가 B라는 액세스 포인트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리어소시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소시에이션이나 리어소시에이션이 되어서 이게 그 허가가 되어서 네트워크에 결합이 되면은 스테이션 3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3는 오센티케이티드, 인정도 되었고 어소시에이티드, 네트워크와 결합도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때만이 클래스 1, 2, 3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3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 이제 일반적인 그 데이터 프레임 보면 any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트북과 액세스 포인트 사이에 일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이
스테이트 3에 가서 많이 이 액세스 포인트가 스테이션이 보낸 것을 액세스 포인트가 받아주고 액세스 포인트가 보낸 데이터 프레임을 스테이션이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2나 1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스테이션 3에서 deauthentication 이 메시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인증이 안 돼 버리면은 스테이션 3에서 바로 스테이션 1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예.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802.11 WLAN에서 스테이션 1, 스테이션 2, 스테이션 3가 뭔지 그 다음에 각각 스테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 프레임, 매니지먼트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클래스 3인지 그것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와이리스 랜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선 구간 그 전송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은 이베스트로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은 도청입니다. 도청. 옛날에는 물론 전화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리를 누가 이렇게 몰래 엿듣는 거 그걸 이제 도청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정보를 염탐하는 겁니다. 정보를 염탐하는 거. 편의상 그냥 도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베스트로핑 도청. 그 다음에 정보를 이제 변경하는 거, 올터링. 그 다음에 인서팅, 뭐 이상한 정보를 집어넣는 거, 또는 디스트럽션, 정보를 혼란시키는 거. 이러한 것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그 와이어리스 전송에서 이거 전송을 안전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그 도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특별히 그 액세스 포인트와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전파를 스테이션으로부터 전파가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서부터 스테이션으로 전파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액세스 포인트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그 비콘 신호라 그래서 자신의 그 SSID 그러니까 액세스 포인트 넘버죠. 이름 그 액세스 포인트 이름을 계속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게 이제 비콘 프레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나만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은 나는 이미 거기 이제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액세스 포인트를 몰라도 되죠. 그래서 그 방송 부분을 꺼버린다는 겁니다. 예. 꺼버리고 또는 그 SSID의 어떤 그 이름을 나의 어떤 정보와 아무 상관없는 정보로 그렇게 이름을 매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세스 아이디의 이름으로부터 이게 누구누구 거다라는 게 암시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이름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액세스 포인트의 그 신호의 크기는 나만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제일 낮게 해서 사용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액세스 포인트가 그 어떤 집 같으면은 거실의 가운데 이렇게 액세스 포인트를 두고 우리 가족만 사용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창가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창 넘어서 다른 사람이 내 신호가 도달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액세스 포인트를 창가에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뭔가 시그널, 그 신호를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인크립션, 암호화 기술이 이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청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면은 암호화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암호화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암호화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밀 값을 안전하게 해주는 어떤 방법이 추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02.11i의 그 와이어스 랜 보안은 궁극적인 이제 목표가 도청을 방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비밀 키를 안전하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802.11i에서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802.11i 무선 랜 보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발전되어 온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WEP가 만들어졌습니다. WEP. 이 WEP는 뭐의 약자냐면은 Wired Equivalent Privacy, 즉 무선 구간이지만은 거의 유선 구간의 동급으로 보안을 제공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802.11 WLAN의 보안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RC4 스트림 사이퍼를 사용해서 암호화하는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 WEP는 곧 많은 약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즉 위협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많은 약점들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WEP가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그 규정을 만들었어요. 보안을 위해서 WEP를 사용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WEP를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해커들 입장에서는 이 WEP를 뚫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802.11 IEEE 802.11 커뮤니티에서 WEP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용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러면 뭘 사용하란 말이냐,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IEEE에서는 우리가 802.11i라는 그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그 802.11i 표준의 최종 버전이 나오지를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WLAN을 만드는 산업체, 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이 산업체에서는 IEEE 이 802.11 보안 그룹 커뮤니티에서 WEP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802.11i 최종본은 빨리 발표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산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거 만들어서 물건 팔겠다 고 해서 그 만든 것이 WPA입니다. 그러니까 WPA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WEP가 노출되었던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고, 두 번째로 IEEE가 최종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그 802.11i의 표준의 그 방향을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WPA 표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된 거죠. 보안성 있는 그 WLAN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그 개념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WEP에서 비밀키 값을 관리하던 개념을 WPA에서 더 안전하게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나온 게 TKIP입니다. 그러니까 TKIP는 Temporal Key Integrity Protocol의 약자인데요. WEP에서 취약했던 그 비밀키 관리를 WPA에서 아주 보안성이 강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지만은 암호화 알고리즘은 RC4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하나 WPA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그 알아야 될 사항은 WPA에서는 그 WEP가 사용하던 그 기존의 랜 카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WLAN이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인데, 링크 레이어 계층 두 번째죠. 컴퓨터 네트워크로 봤을 때는 두 번째 계층인데, 이 링크 레이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로도 구현되어 있고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펌웨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RC4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WPA에서는요. 그래서 WEP와 WPA의 차이점은, 기술적인 차이점은 암호화 알고리즘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단지 비밀키를 관리하는 개념을 상당히 강력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 WPA의 TKIP 개념입니다. 그렇게 WEP와 WPA의 발전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Robust Security Network RSN입니다. 그러니까 802.11 그 와이어리스 랜의 보안은 WEP로 시작해서 WPA를 거쳐서 RSN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RSN에서는 이제 한 가지 접근 방법이 더 시도가 됩니다.
WPA에서 사용하던 TKIP, 그 다음에 RC4 암호 알고리즘,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CCMP라 그래서 카운트 모드 CBC 맥 프로토콜, 나중에 가서 이걸 설명을 할 건데요. CCMP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CCMP에서는 RC4를 사용하지 않고 AES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블록 사이퍼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SN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다 사용될 수 있는데, WPA에서 사용하던 TKIP RC4 암호 알고리즘, 그 다음에 AES를 이용하는 CCMP 프로토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발전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WPA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알고리즘 RC4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암호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키 관리만 강력하게 만들었다면은 WPA에서 RSN으로 발전한 곳에서는 TKIP RC4와 동시에 강력한 암호 알고리즘인 공격키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력한 알고리즘인 AES 방식이 죄송합니다. AES는 공격키 알고리즘이 아니죠. 대칭키 알고리즘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대칭키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AES 대칭키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CCMP 프로토콜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TKIP와 CCMP는 키 관리, 비밀키 관리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키 관리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는 RC4 대칭 키를 만들어내야 되고, CCMP에서는 AES 대칭 키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키 관리가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TKIP와 CCMP의 그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슬라이드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02.11i 그 전송, 프레임 전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보통 5단계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즉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무선 그 노트북을 WLAN에 연결시켜서 다 사용하고 난 뒤에 그 WLAN을 끊을 때, 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5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이제 노트북 파워를 켜면은, 전원을 켜면은 주변에 이제 액세스 포인트,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찾겠죠. 그 과정이 1단계입니다. 디스커버리 단계. 1단계는 아직까지 오른쪽 그림에서 스테이트 1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정도 받지 않았고 아직까지 네트워크에 결합되어 있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제 클래스 1 프레임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 디스커버리에서 주고받는 그 프로브, 비콘 프레임, 뭐 오센티케이션 프레임 이런 것들이 이 클래스 1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 이런 것들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커버리가 끝나면은, 즉 스테이션이 내가 어떤 액세스 포인트에 접근해서 인정을 받고 네트워크로 결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는 게 이 디스커버리 페이즈죠.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서 페이지 2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2는 오센티케이션 과정이죠. 이 오센티케이션 과정이 인증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센티케이션에서 인증을 받으면서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키 매니지먼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키 매니지먼트 단계로 키 매니지먼트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키 매니지먼트 단계가 끝나는 단계가 오른쪽 그림에서 그 4웨이 핸드쉐이크가 성공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4웨이 핸드쉐이크가 끝나면은 이제 키 값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때여서 스테이트 4로 들어가고, 이 스테이트 4 상태에서 클래스 1, 2, 3 프레임이 전송이 가능한 거고, 그때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스테이션과 액세스 포인트 사이에 회색으로 그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보완이 되어서 링크 스테이션과 액세스 포인트 사이가 암호화되어서 전송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이제 내가 WLAN을 끊겠다고 하면은 커넥션 터미네이션 상태로 들어가서 WLAN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1단계 디스커버리 단계, 2단계 인증 단계, 3단계 키 관리 단계, 비밀키 관리하는 거, 4단계 이제 링크 구간을 암호화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단계인 인증과 3단계인 키 매니지먼트, 키 관리가 이제 강력한 키 관리가 일어나는 만큼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선랜의 보안을 위해서 가장 먼저 표준화되었던 오래된 기술 WEP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WEP는 RC4 스트림 사이퍼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1987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RC4는 키
스트림 사이퍼죠. Variable key size 스트림 사이퍼죠. 그러니까 바이트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키 스트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키 스트림은 어떤 랜덤 퍼뮤테이션 내 바탕을 두고 있고요. 랜덤 넘버를 막 발생시켜 가지고 키 스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RC4는 SSL TLS, 즉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의 통신을 안전하게 하는 HTTPS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보안 기술인 SSL TLS에서 RC4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무선랜의 암호화에서 사용되는 거죠. 즉 WEP에서 사용되고요. WPA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RC4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RC4는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슈도랜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어떤 키값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S박스 내용을 퍼뮤테이션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랜덤하게 S박스 내용을 퍼뮤테이션 시키는 거고, 그러면 어떤 키가 반영이 돼가지고 키값이 반영이 돼서 S박스가 막 이렇게 섞여져 있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슈도랜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에서는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암호화하려고 하는 메시지 길이만큼의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막 섞여 있는 그 S박스를 가지고 어떤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WP 암호화를 보면은 그냥 RC4 알고리즘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WEP 키에다가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을 붙여서 이것이 웹시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들어가서 RC4 알고리즘을 거쳐서 키 스트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낼 프레임 데이터에다가 원래 프레임 데이터는 그 인테그리티 체크를 하기 위해서 CRC32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테그리티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밸류 값이 들어 있습니다. CRC라고도 하는데 그냥 ICV 대신에 CRC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RC 값이 들어 있습니다. 32비트죠. 그래서 이걸 포함한 데이터와 CRC 값을 포함한 이 부분의 길이만큼 키스트림과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되어서 이게 사이퍼 텍스트로 만들어져서 프레임에 이게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키 아이디 값이 들어가는데요. 웹 키 스토어에 보면은
여러 개의 키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이 키 아이디에는 K2 키를 이용했다라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웹시드를 만들 때 사용했던 IV 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패드가 조금 들어가고요. 그래서 IV, 패드, 키 아이디가 앞부분에 붙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암호화된 사이퍼텍스트가 붙어서 이게 보낼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WEP 그 암호화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 키 스트림 제너레이터, 키 시퀀스 제너레이터나 키 스트림 제너레이터는 같은 말입니다. 키 스트림 제너레이터에는 IV 값과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죠. 값과 키값, WEP 키값, 키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K1 IV부터 KN 플러스 1 IV까지 예, 그 바이트가 만들어지죠. 키스트림으로. 그러면 데이터는 데이터가 1번부터 n번까지 그 다음에 CRC 코드가 1번부터 4번까지 즉 4바이트 32비트의 CRC 코드가 추가되어 있는 그 데이터와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OR을 시킨 게 C1에서 CN 플러스 4가 됩니다. 위에 거기가 KN 플러스 1 IV가 두 번째 있는 게 KN 플러스 4 IV네요. 틀렸네요. 예. 어쨌든 N개의 데이터와 4바이트의 CRC 코드 부분, 그 부분이 암호화돼서 사이퍼텍스트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을 이제 실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IV 값이 실려갑니다. 프레임에 보면은 그 다음에 802.11 헤드가 그냥 그대로 실려서 가고요. 그렇게 해서 암호화된 프레임의 형태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IV 값은 그냥 암호화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실려서 가게 됩니다. 예. 이전 슬라이드에서 스테이션이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액세스 포인트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프레임을 복구화를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프레임을 받아보니까 KID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로부터 액세스 포인트는 스테이션이 K2라는 키를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K2라는 키는 액세스 포인트와 스테이션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웹키가 되고 그 다음에 도착한 프레임에 있는 그 IV 값,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 그 값을 추출해서 그거는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전송되어 왔기 때문에 그 값을 추출해서 웹키에다가 그걸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웹시드를 만들고 웹시드를 RC4 알고리즘을 통과시키면은 키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키스트림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도착한 프레임에서 사이퍼텍스트 부분과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플레인 텍스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플레인 텍스트 중에서 마지막 4바이트는 CRC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CRC 값을 도착한 CRC 값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도착한 데이터로부터 CRC32를 통과시킨 후에 CRC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CRC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값이 다르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수신 프레임은 버려지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WPA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WPA 기술은 802.11b, A, G 이와 같이 동작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WEP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키 관리를 더 강력하게 하면서 해결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기존의 그 WEP에서 사용하던 랜카드, 무선 랜카드, 그 하드웨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RC4 알고리즘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802.1x 유저 레벨 오센티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WPA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RSN 거기서 그냥 그대로 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WPA는 TKIP 다시 Temporal Key Integrity Protocol을 사용한다는 거고, TKIP의 특징은 그 RC4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데 키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서 그 다이내믹하게 암호화 키를 만들어냅니다. 세션별로 만들어내는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그 키 관리를 하는 걸 보면은 페어와이즈 마스터 키, 즉 PMK 키로부터 템포럴 인크립션 키, 템포럴 인크립션 키를 유도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RC4 세션 베이스드 다이내믹 인크립션 키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웹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인크립션 키를, 비밀 키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 프레임마다 키 값을 바꿔주는데요. 그 프레임마다 키 값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면은 TKIP Sequence Counter TSC라고 부르는데, 이 카운트 값을 사용해서 프레임을 하나를 내보낼 때마다 이 TSC 값을 1씩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프레임 나갈 때는 이 TSC가 1이고, 그 다음 프레임이 나갈 때는 이 TSC 값이 2고, 이런 식으로 TSC 값을 증가시키면서 패킷 키를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면은 그 패킷이 사용하는, 즉 프레임이 사용하는 키 값을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 그 유도했던 템포럴 인크립션 키, TK 키라고 하는데요. 이 TK 키에다가 이 TSC 값, 카운트 값, 그 다음에 만약 스테이션이 송신한다고 하면은 스테이션의 맥 주소,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 세 개의 값을 가지고 그 프레임에서 암호화할 키 값을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마다 키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TKIP에서
키 관리로 유도하는 키 값은 템포럴 인크립션 키고, 이 템포럴 인크립션 키는 하나의 세션 기간 동안에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이 템포럴 인크립션 키를 사용하고, 그 대신에 프레임을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프레임마다 값이 달라지는 TSC 값과 템포럴 인크립션 키, 그 다음에 송신하는 측의 맥 주소, 이 세 가지 값이 합해져서 뭔가 유도된 키 값이 그 프레임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R14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키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레임마다 비밀 키 값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TSC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카운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거는 TK 키는 키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TEK 키, 템포럴 인크립션 키는 세션 기간 동안에 계속 사용되고요. 다이내믹하다는 말은 세션 기간 동안에는 계속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per 패킷이라는 말은 프레임마다 사용하는 키 값이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의 키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TKIP에서는 그 인테그리티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 메시지 인테그레이션 체크, 마이크 값을 별도로 또 유도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CRC가 기존에 하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또 하나의 마이크 값을 유도를 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인테그리티 체크를, 완전성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이크 값을 유도해내는 함수는 미첼 함수라 그래서 그 8바이트의 그 값을 만들어냅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마이크 코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RC4에서 기존의 그 프레임에서 CRC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인테그리티 체크를 하기 위한 마이크 코드를 미첼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WEP와 WPA와 WPA2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참고로 그 WPA와 WPA2는 RSN에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센티케이션, 인증 측면에서 보면은 WP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WPA에서는 IEEE 802.1X가 사용되고 있고, 또 EAP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WPA2에서는 역시 IEEE 802.1X와 EAP가 그냥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암호 알고리즘으로서는 WP에서는 RC4가 사용되고요. WPA에서는 역시 RC4가 사용되고, WPA2에서는 AES가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 사이퍼가 같이 사용되기 시작하죠. RC4보다는 AES가 훨씬 강력하니까요. 키 사이즈를 보면은 WP에서는 40비트에서 104비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WPA에서는 128비트고요.
WPA2에서는 역시 128비트입니다. 암호화 방법을 보면은 웹에서는 WP고요. RC4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키 관리 측면에서 보는 건데 WP에서는 그냥 RC4 그 자체 그냥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WPA에서는 이제 TKIP 템포럴 인크립션 키를 세션별로 유도를 해가지고 또 TSC 카운트 값을 이용해서 프레임마다 키 값을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TKIP를 사용하고 WPA2에서는 CCM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켓마다 키 값이 달라지느냐? WP에서는 그렇지 않고 WPA에서는 패켓마다 키 값이 달라지고 WPA2에서도 패켓마다 키 값이 달라집니다. 즉 프레임마다 키 값이 달라집니다. IV 값은 이게 그 RC4 개념 같은 경우에 그 키 사이즈 104비트와 IV 값 24비트가 포함돼서 128비트가 RC4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WP에서는 IV 값이 24비트, 그 다음에 WPA에서는 IV 값이 48비트, WPA2에서는 IV 값이 48비트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RSN 방식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먼저 위의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그 RSN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컨트롤, 접근을 제어하는 것,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 앤드 키 제너레이션, 인증과 키를 발생시키는 것, 그 다음에 컨피덴셜리티, 비밀성, 데이터 오리진 오센티케이션, 데이터를 발생시킨 사람을 인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완전성, 그 다음에 리플레이, 프로텍션 이러한 서비스로 나누어서 보면은 액세스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802.1x입니다. IEEE 802.1x고 그 다음에 인증과 키 발생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EAP입니다.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그 다음에 Confidentiality, Data Origin Authentication, Integrity, Replay Protection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TKIP와 CCMP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됩니다. 아래 그림은 서비스와 사용하는 알고리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서비스 측면에서 비밀성,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데이터 오리진 오센티케이션, 그 다음에 키 제너레이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보면은 컨피덴셜리티 서비스를 위해서는 비밀성 서비스를 위해서는 RC4 기반을 둔 TKIP도 이용되고 있고 AES를 기반으로 하는 CCMP도 이용되고 있고
니스트도 이용되고 있고, 니스트는 키랩, 예, 미국 그 표준 쪽으로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앤드 데이터 오리진 오센티케이션을 위해서 에지맥인데 이제 샤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MD5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첼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SCBC 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키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에지맥 샤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RFC 1750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죠. 예. 알면 알수록 좋겠죠.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꼭 알아야 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몰라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